드림스탁 나우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함께 한다. 네. 저도 알아서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국내 증시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무너지는 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2300선이 무너졌고요. 오후 한 2시쯤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은 3%대 하락하면서 작년 말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새롭게 추가된 악재는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빠졌던 건가요? 우리나라가 엄청 취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국 주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업종별로 분산해봐야 그 같은 과일 바구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 하나도 없어요. 음식료, 제약, 의류 이런 방어적인 역할을 해야 될 주식들 다 같이 빠지고 오히려 더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은 보세요. 지금 오늘 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해서 뭐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는 뭐 말할 나이도 없고 이제 겨울철 다가오니까 어그부츠들 많이 신잖아요. 데커아웃도 주가 계속 날아가고 있고 룰루레몬부터 그리고 음식료주들 다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어를 쳐주는데 그리고 쓰레기 저기도 가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쓰레기 처리주.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CJ 제일제당이나 FNF나 뭐 유한양에 투자하면은 그냥 더 빠져버리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도 물어보시려고 하지 않았나요? 현대차 기아 실적 맨날 좋게 오늘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아까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예 그냥 학교가 무너져서 정밀 안전진단 해야 된다고 해서 휴교 요령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이라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학교에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구석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보다 공부는 좀 못하는데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끼 있는 애가 그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주식시장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모멘텀의 실적이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란 모멘텀보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면 확 올라가고 실적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만약에 예상을 했다.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다. 어떻게 발빠르게 무슨 내가 주담하고 전화를 맨날 통화해가지고 주담을 꼬셔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걸 미리 알아서 선취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안 오르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상황이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도 다른 모멘텀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이슈들을 좋아하죠. 뭐 정치 테마처럼 극단적인 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카타르에 윤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서 무슨 부스를 거쳐가다가 어떤 그 회사의 제품을 만지더라. 그 회사 재무제표 엉망진창이더라도 그 대통령 손길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은 아까 말했듯이 뭐 휴교령이 내려서 아예 학교가 부서지는 경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근데 그러니까 그거죠. 현대차 기아는 그걸 보는 거죠. 지금은 재미가 없고 젊을 때 얼마나 그래 혈기왕성할 때는 지금 당장 놀고 싶고 재밌는 애가 좋잖아요. 나중에 그 1등하는 애가 나중에 무슨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시절에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검사가 될 것까지 꿈꾸면서 그때까지 내가 조용하고 재미없는 애지만 기다려야지. 이거 누가 기다립니까? 지금 당장 방과 후에 놀고 싶죠. 춤 잘 추고 이런 애들이랑 놀고 싶죠. 근데 현대차 기아는 그런 애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 잘해서 뭐가 잘 될 애예요. 근데 옆에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뭐 기다릴 수 있다면 나중에 뭐 열심히 기다린 사람에 대한 어떤 대우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회복력이 복원력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인 아이템 타그리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타그리소 많이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치료제인가요? 2022년에 글로벌 매출 54억 4,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 기록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폐암 표적 치료제고요.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를 구분했을 때 2세대입니다. 여기서 뒤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많이 나올 건데 그거는 표적 항암 치료제 내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예요. 헷갈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항암 치료제의 역사에서는 1세대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죠.
우리 정상세포까지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뭐 백금 기반의 시스플라틴이라던가 이런 시술을 얘기합니다. 뭐 머리털도 다 빠지고 체중도 다 빠지고 해골이 돼버려요.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니까요. 베트남전으로 따지면 베트공이 숨어있는데 뭐 민간인이고 뭐고 일단 쏟아붓는 거예요. 옛날에 그 똥 미사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로 나오면 이제 타깃을 설정해서 그 타깃만 공략합니다. 그 베트공에 있는 타깃을 베트공이 있는 데만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나왔죠. 면역 항암 치료제. 그건 뭐죠? 베트공이 숨어 있는데 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너네 주민들 속에 숨어 있는 베트공들 너네가 데려오면은 우리가 뭐 미국에 살게 해주고 집도 제공해줄게. 이래서 스스로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게 그게 면역항암 치료제예요. 근데 이 2세대 표적항암 치료제에서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걸 깨부시려고 너도 나도 노력을 했지만 다 무너졌던 그 대상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그리고 타그리소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2세대 표적항암제 치료제 안에서는 3세대예요. 타그리소가 3세대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거든요. EGFR TKI입니다. EGFR은 이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타그리소고 TKI는 티로신 키나제 그다음에 I가 인비터 억제제 저해제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그리소는 최초의 T790M 변이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암이 계속 돌연변이가 생겨요. 아까 이 EGFR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또 생겼을 때 그때 2차로 투입되는 게 타그리소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폐암이 일단 발생률로는 1위가 아닌데 사망률로는 1위거든요. 그래서 폐암이 한번 걸리거나 밝혀지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이 대부분입니다. 소가 작다잖아요. 비소니까 병변이 작지가 않다는 거죠. 비소세포 폐암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폐암하니까 사람들이 흡연자가 다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흡연보다는 더 많은 원인이 바로 돌연변이에요. 비흡연자가 폐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특히 아시아인이 서양인 대비해서 높아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 대비 높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아시아인 여성이 의외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왜 걸리느냐? 아까 EGFR,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에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에요. 근데 폐암의 환자의 무려 30%에서 40%가 EGFR 변이 양성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T790M 돌연변이에 의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2세대 표적항암 치료제의 가장 단점은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엔 잘 듣는데 계속 투여하다 보면 시기가 지나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 면역항암제로 넘어가서 그 내성을 극복하려고 인간의 몸의 면역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것의 단점은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세대 표적항암제랑 3세대 면역항암제의 어떤 그 나가야 될 방향은 그거죠. 2세대 표적항암제는 내성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그거를 내성을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 반응률이 떨어지니까 누구랑 콜라보해서 어떻게 반응률을 높이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거 2세대도 안 되고 3세대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1, 2세대 표적 치료제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1세대, 2세대 계속 섞여서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기존의 1, 2세대 표적 치료제라는 거는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 안에서 1, 2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세대 표적 치료제를 썼다가 안 듣고 오히려 T790M 돌연변이가 생겨서 내성이 발현된다. 그럴 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썼었죠. 2차 치료제로. 그런데 2018년 4월 달에 FDA가 타그리소를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냅니다. 이게 1차 치료제로 승인된 게 비소세포 폐암 환자 5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임상 3상 플라우라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임상에는 다 플라우라가 붙어요. 플라우라 1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플라우라 2, 3 이렇게 붙겠죠. 타그리소의 플라우라 임상 3성에서 타그리소군의 PFS, 뒤에 나오겠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이에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생존한 기간이죠. 중요한 지표고요. 이게 18.9개월 나왔습니다. 근데 표준 치료군이 10.2개월이에요. 표준 치료군은 뭔가 그러면 그게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 치료제 안에서 1세대에 해당되는 이것도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와 그 다음에 로슈의 타세바입니다. 이것이 10.2개월이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PFS가 18.9개월 나왔으니 무려 8개월 이상 더 기간이 지속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세대 치료제보다
표적항암 2세대 표적항암 치료제 안에서 1세대인 이레사 타세바보다 우월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굳이 T790 변이가 생겨서 두 번째 2차 치료제로 타그리소 쓸 필요 없이 처음부터 1세대로 너 써라. 이레사 타세바 쓸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됐냐? 원래는 기존에 아까 말한 대로 이레사 타세바가 1세대고 2세대의 지오트립 티센트릭이 있습니다. 그거를 썼다가 돌연변이가 또 생겨서 내성이 생길 경우에 2차로 이제 타그리소를 썼는데 이제 이 순차 치료가 아니라 플라우라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1차 표준 치료가 타그리소로 우선 권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만 있다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타그리소가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다 1차 치료제로 쓸 때도 급여가 돼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거. 그럼 5%만 내면 돼요. 95%를 나라에서 내줘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인공 눈물이 4,000원 하던 게 4만 원 한다고 하죠. 네. 그거 왜 하는 거죠? 물론 인공 눈물 써야 되는 안구건조증 환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타그리소나 이런 거로 돈을 빼주려면 인공 눈물 정도는 그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1차 표준 치료가 돼서 타그리소가 우선 권고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차 치료제로 됐는데 급여가 안 되다 보니 환자가 돈을 많이 내야 돼서 다른 거를 갖다가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권고하는 거는 글로벌 1차 표준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1, 2세대 약물을 투입할 필요가 없이 바로 타그리소를 복용하면 된다는 거죠. 타그리소는 경구용 알약입니다. 타그리소 복용 후에 돌연변이가 또 발생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1세대인 화학 독성 항암제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미네이터 1, 2, 3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 뭐냐면 터미네이터 1보다 터미네이터 뒤에 나온 모델이 훨씬 더 세잖아요. 하지만 터미네이터 1,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타그리소가 2차 치료제로 쓰이다가 이제 1차 치료제까지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발판이 된 첫 단추가 누구였나요? 첫 단추도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아스트라제네카의 주력 그 캐시카우는 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였어요. 근데 1996년 8월 달에 최초의 EGFR TKI, 아까 말한 상피세포 수용 인자 그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레사를 개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 안에서 1세대에 해당되는 이레사죠. 근데 이레사가 이제 상피세포 인자를 설명드리면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는 EGF가 있는데 이게 폐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는 게 우리가 몸에 회복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회복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딱지가 생겼다가 딱지가 계속해서 생겨버리면 손이 안 이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혈관이 계속해서 거기 덕지덕지 생겨버리면 안 좋아요. 얘가 멈춰야 되는데 자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피세포 성장인자인 EGF가 세포에 작용할 목적으로 세포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데 그 세포 수용체가 EGFR이에요. 그리고 EGFR 수용체 세포 내에서 작용 부위가 티로신 키나아제입니다. 이 기능을 제재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이레사고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작용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여기부터 혁신적인 게 나타난 거죠. 1세대 화학 독성 항암제, 지독하게 독한 걸 맞아봐야 머리털 다 빠지고 몸무게 다 빠지고 아주 해골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연명한다고 해봐야 1년도 못 삽니다. 10개월, 12개월 연장할 뿐이에요. 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레사가 나오고 나서 이레사는 2세대 저기죠. 2세대 지금 저기 치료제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존 화학독성 항암제 그거죠. 기존 화학독성 항암제 시절의 생존 연장이 10개월 정도인데 이레사가 나오면서 생존 연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1세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가 나온 뒤에 로슈의 타세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세대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 로슈 타세바, 그 다음에 2세대가 베링거 인게라님의 지오트립, 화이자의 비진프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세대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바로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등장해서 이번 암학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붙은 거예요, 둘이. 그럼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그러니까 ESMO라고도 하죠. 얀센의 리브리반트랑 유한의 렉나자의 그 병용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타그리소 이제 끝났다라는 뉴스 타이틀이 돌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국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그 한미약품이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히트를 쳤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이거 정말 빨리 통과시켜줬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예를 들어 타그리소 지금 1차 급여 관문에서 미끄러진 게 6년이 넘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저기 유한양의 렉나자는 벌써 1차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1차 관문을 둘 다 통과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차가 통과되더라도 급여가 안 되면 환자 입장에서 못 쓰겠죠. 월 800만 원 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차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1차가 됐는데 급여까지 돼야 돼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급여 문턱에서 아까 전에 아시아인 여성에게 많이 발생된다고 했죠. 돌연변이가. 근데 아시아인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을 못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계속 튕겼어요. 근데 벌써 지금 유한양의 렉나자는 그 급여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 허가 받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때 신약 허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사이클보다 너무 빨리 해주는 감이 있긴 하다. 그리고 예전에 한미약품에 올리타라는 폐암 신약이 있었는데 신약으로 나왔다가 그냥 스스로 접었어요. 그때 그 대상이 접힌 대상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을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제약사기 때문에 유한양이 복수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끝나겠느냐. 그럼 만약에 끝나면 유한양이 상한가를 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폭락을 해야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좀 그쵸? 좀 약간 우리나라의 국뽕이 좀 섞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상 주요 평가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있습니다. PFS. 뭐 이걸 또 제 발음으로 해야 돼서 좀 그런데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고요. 전체 생존 OS, 오버럴 서바이벌, 반응률 ORR,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 반응 지속 DOR, 듀레이션 오브 리스판스, 그 다음 안정성 여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항상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를 비교하죠. 여기서 이제 이 조병철 연대 종양내과 교수님이 항상 표현을 하셨는데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아까 말한 TGFR, FPGR, EGFR, TKI랑 전혀 다른 쪽이에요. 얘는 이중항체라고 EGFR이랑 MET를 둘 다 공략하는 지금 그 항암제거든요. 그리고 경구용 알약이 아니라 주사제예요. 근데 어쨌든 렉나자가 택한 것은 얀센의 리브리반트고 얀센의 리브리반트랑 지금 이 렉나자랑 합친 거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세대 화학독성 항암제 백근 기반의 시스플라틴이라던가 이런 거랑 합쳐가지고 결과를 내놨어요. 근데 이 결과에서 이제 다 할 시간은 없고 마리포사 1하고 마리포사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리포사 2가 더 중요했죠. 왜냐면 마리포사 2는 뭐였냐면은 EGFR 양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에서 서로 붙여본 거예요. 예를 들어 얀센의 리브리반트란 유한양의 렉나자를 2개 병용요법 한 거랑 렉나자 단독요법이랑 타그리소 단독요법 3개 요법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유효성이나 안정성 평가지표 여러 개를 갖다가 해본 거죠. 1074명을 2대2대1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63세였고 여성이 62%에다가 아시아인이 59%, 뇌전이 환자가 41%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돌연변이가 흡연을 안 하는데 돌연변이 때문에 폐암이 많이 걸리는 그 환자들이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지금 임상을 했죠. 이런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더 들이댈 수 있는 거죠. 급여 해달라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병용 투여근의 MPFS, PFS가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했는데 앞에 소문자 M이 붙었죠. 미들값이죠. 중간값. 이게 23.17개월이 나왔습니다. 타그리소 단독 투여근 MPFS가 18.5개월이어가지고 지금 16.6개월이어서 7.1개월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한양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타그리소 단독에 비해 훨씬 좋아졌네. 7개월 좋아졌네. 그리고 렉나자 단독군이 존재했었잖아요. 렉나자 단독군 MPFS가 18.5개월이 나왔습니다. 타그리소 단독군 16.6개월 대비해서 2개월 좋았죠. 그러니까 타그리소 단독으로도 좋은 거예요. 렉나자 단독으로도 타그리소를 이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이 렉나자 병용군이 75% 나왔고요. 타그리소 단독군이 43%예요. 그리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지금 렉나자 병용군이 49고 타그리소가 33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제를 투여 중단한 경우. 이거는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더 이상 임상하지 말고 중단한 거예요. 이게 렉나자 병용군이 10%인데 타그리소가 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환자가 뭐 오래 살고 그것도 중요한데 환우 입장이나 가족들 입장에서 환자가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독성이 강한 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몸이 낫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맞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독성이 강한 것을.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 더 주목을 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1세대 화학 독성 항암제와 콜라보를 택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소장님? 네, 그 결과가 얘네는 이제 플라우라라고 나온다고 했죠. 플라우라 1으로 아까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임상을 그대로 진행이 따라가는 겁니다. 플라우라 2를 발표를 했죠. 이번 암학회 전에, 그 전에 열린 암학회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했어요. 1세대 화학 독성 항암제랑 콜라보를 선택했는데 플라우라 2입니다. 플라우라 2에서 이거는 어떻게 설정되냐면 타그리소 단독요법이랑 타그리소랑 항암화학요법, 그러니까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병용요법을 두 개를 붙여본 거죠. 여기서 플라우라2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타그리소 병용요법이 무진행 생존기간이 29.4개월이 나왔습니다. 타그리소 단독요법은 아까 전에 저기서 마리포사에서 나왔죠. 무진행 생존기간 19.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리브리반트랑 유한양의 렉나자랑 병용한 게 25개월인가 24개월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더 주목을 한 거죠, 시장은. 타그리소랑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가 합쳤더니 무려 29.4개월이 나왔으니 적어도 시장에서는 30개월은 나왔어야 유한양이 떡상을 바랬으나 그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타그리소 단독군보다 무진행 생존기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이것도 주사거든요. 근데 흔히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그 많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 무슨 저기 미사일이 하이마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때려 박는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끌고 왔는데도 낫다는 거죠. 리브리반트랑 렉나자는 최신 요법이거든요. 최신 요법 두 개를 합쳤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냥 우리가 저기를 갖고 온 거죠. 레거시를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는데도 얘네가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야, 뭐 왜 세포 독성 화학암제 그렇게 부작용 많은 거 아는데 어떤 환우가 아무리 타그리소가 좋다고 하더라도 타그리소 그냥 혼자 맞지 뭐하러 세포 독성 화학암제 병용요법을 선택하겠느냐. 근데 그걸 할 말이 없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리브리반트가 타그리소랑 병용요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병철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얀센의 리브리반트가 왕자님이고 우리나라 유한양의 렉나자가 공주님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왕자가 수뇌보가 아닌 거예요. 바람둥이 왕자인 거예요. 겨울왕국으로 따르면 한스 왕자인 거죠. 얘는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유한양의 렉나자랑만 짝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도 짝꿍으로 하려고 해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랑 짝꿍을 해서 리브리반트가 더 좋은 효과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그 공주를 굳이 찰스 왕세자가 공주님 받으려고 100명이 줄 서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공주를.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또 그겁니다. 지금 렉나자랑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한양의 렉나자는 먹는 약인데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여기 정맥주사 간호사분한테 맞아야 되는 거고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는 독하고 또 맞아야 될 주사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이 요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 종양내과 교수님들이나 필드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은 이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옵션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거를 잘 조합해서 선택해서 필드에서 어떻게 놓느냐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연구자 임상이라고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부분 보세요. 제약사가 하는 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 임상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조합해 봐야겠죠. 왜냐면 그런 경구용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뭐하러 가가지고 주사제를 맞겠냐 이거죠. 그럼 차라리 그럼 타그리소 단독으로 맞는 게 낫죠. 맞는 게 아니라 타그리소 단독으로 먹는 게 낫죠. 렉나자 단독으로 먹는 게 낫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 뭐 앞단을 엄청 떠들었죠. 뭐가 둘이 합쳐가지고 병용요법을 해가지고 뭐가 무진행 생존기간 좋나 이걸 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면서 주사제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독성이 있는 걸 알면서 누가 그걸 병용을 맞으며 누가 주사제를 맞으러 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빼놓고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끝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